첫 강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겁니다. 예. 이 전체 정책 모니터링을 이라는 거를 하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일환이죠. 어 그래서 이 정책 모니터링의 어떤 큰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아는 게 사실은 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 제도라고 생각도 합니다. 요새는 경제도 뭐 경제 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이 정책 모니터링의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민주주의, 그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화면이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넘긴 거 보이세요? 자, 강의 네, 보입니다. 순서입니다. 1일차 오늘이죠. 오늘 차는 Why, 왜 정책 모니터링을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 민주주의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배워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했나라고 하는 쭉 맥락을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시면 어,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정책 모니터링의 목적과 주안점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일차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직접 하실 건데, 어, 그 구체적인 어떤 기술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일차 강의 Why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들 뭐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민주주의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민주주의 하면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국민, 주인, 국민이 주인된 어떤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또 이렇게만 정의해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공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거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나요? 예. 요거는 이제 자치라는 의미인데요. 네. 스스로 통치하다. self-government라고 합니다, 영어로.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대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맞나요? 틀리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배웠어요. 예. 좋습니다. 다들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제가 답을 하기 전에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주주의의 정의는 다들 아시는데 대중에 의한 크라시, 통치라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에 직접민주주의 하는 국가가 있나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을까요? 고대에? 지금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아니, 뭔 소리야?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시는 분?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노예, 외국인, 여자, 투표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당시의 시민은요,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라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직접민주주의는 역사상 실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고 하면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생각된 고대 그리스는요, 특권층에 의한 정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다만 그 당시는 대부분 왕들이 단독으로 통치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정이라고 하죠. 단독이 아닌 다수가 통치한. 그 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인구의 10%입니다. 근데 공화정은 로마에도 있었잖아요. 원로원. 그죠? 황제랑 권력 다툼을 했었죠. 원래는 이제 시작할 때는 공화정이었고. 자, 그러면요. 우리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자, 이 민주주의가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굉장히 대중에 의한 통치가 맞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 딜레마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논란은 이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제도를 분류한 거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결론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약간 쇼킹하실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혐오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저기 플라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철인 통치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요, 그 위대한 천재 같은 철학자는 그 철학자는 철인이 완벽한 이성의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왜 민주주의를 반대했는지를 제가 이건 유명한 분류 체계인데요. 정치 제도를, 국가 단위의 정치 제도를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 요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컬럼, 세로는 지배 형태, 지배자가 한 명이냐, 소수냐, 다수냐, 요렇게 3가지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통치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익을 추구해서 공익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독재하고는 좀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그거를 군주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나키. 그리고 그 하나가 그, 사익, 자기의, 그러니까 이 독재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거를 참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yranny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에 tyranny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독재, 폭정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소수가 통치하는 거는요. 귀족정과 과두정으로 나눕니다. 과두정은 나쁜 거예요. 그 소수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과두정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만 했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들이 공익을 추구했으면 귀족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수에 의한 통치를요. 그 다수가 사익을 추구하면 그건 여기는 민주정이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민주정을 혐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표를 주면 다 자기 이익대로만 투표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정치 체계가 좋다고 봤냐 하면 다수가 공익을 추구하는 거. 이걸 정체, 폴리티아, 테이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폴리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것이 우리가 사실은 추구하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권을 받았을 때 그거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면 민주정,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민주정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하냐면 민주정은 곧 중우정치다라고 했습니다. 중우정치 아시죠? 모보크래시.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정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귀족정과 이 정체, 그러니까 대중의 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 요거를 혼합한 그 혼합정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익을 추구하면 다 좋긴 하지만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는 요 혼합정이 낫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에 우리는 귀족정 하면 어때요? 우리 비슷한 말 있죠? 뭐예요? 금수저, 흙수저. 그죠?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이 민주정이 한참 시작된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은 언제예요? 현대,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시간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고대로부터 근대로 오기까지 민주주의는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러다가 근대에 다시 부활된 게 민주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될 때 1668년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때 명예혁명 아시죠? 그때 처음에 지금처럼 보통선거, 평등선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그 전통을 따라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사람들이 대중에게 투표를 주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대중에게 투표권을, 결정권을 주면 안 되는 이유, 왜 귀족정이 낫다 그랬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귀족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특권을 누리라고 기득권층이라고 요새 하는 말로 그래서 귀족한테만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사익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만큼 이성이 발달해야 된다고 봤는데 과거에 사람들 먹고 사는데 막 그 바쁘잖아요. 그럼 이성이 정의가 뭐고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귀족정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우린 다 교육을 받아요. 그죠? 의무교육. 그러면 공교육 기관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첫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시민 교육을 따로 받아서가 아니고 그 모든 교육 과정 안에 민주주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살아가는 어떤 체제,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 모든 과목에 목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니까. 자, 영국은요,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누구인지 아시죠?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요, 귀족입니다. 아세요? Sir라고 그러잖아요. 경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세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귀족은. 근데 이 영국의 독특한 문화, 그 과거의 민주주의의 전통의 그런 문화를 저기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요, 아직도 왕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영국의 상원 의원은 세습입니다. 귀족이에요. 잘 모르셨죠? 예. 근데 상원에서는 사실 결정을 안 합니다. 하원에서, 그러니까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 실제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통은 남아 있어요. 이런 게 다 전부 다, 이게 민주주의인데 무슨 신분사회야?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이런, 오랜 철학적인 전통,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은 어떠냐? 우리는 귀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에 보면 11조 2항에 사회의 특수계급이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귀족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1조에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그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항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영화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그 뭐죠? 변호인인가? 그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에서 했던 말이라 우리 이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민주공화국이 뭔지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민주국가다라는 건 아는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뭐지? 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 공화국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보통선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평등선거는 한 표씩 주는 겁니다. 그 4대 원칙 아시죠? 그 중에 두 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인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되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화국의 의미입니다. 우리 저기 신성한 한 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들?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영민님, 혹시 신성한 한 표가 뭘까요? 그 여러분들이 신성한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게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많아서 요즘 예. 예, 뭐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 신성한 한 사람에 표라는 대해서 거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너 사익이 아니고. 이거 신성하다는 그만큼의 가치를 알고 투표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과거에는 귀족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귀족들한테만 결정권을 줬던 이유가 초창기에도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 뭐 좀 정의를 생각할 만한 어떤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보통 선거로 내려오면서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어떤 신념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성과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인권 선언문 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므로. 그러니까 귀족만 갖는 게 이성과 양심이 아니란 거예요. 철인만 갖는 게 이성과 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성과 양심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투표할 때. 공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뭐 공익이 뭐냐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뭐냐? How. 무지의 장막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무지의 장막? 자, 그러면 무지의 장막이 뭐냐면 이거는 존 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
정의로운 것이려면은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면은 무지의 장막 뒤에서 결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지하게 만드는 장막이 있어요, 내 앞에. 그 장막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 나의 이익이 될 것인가, 나의 손해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인가, 사회적 강자가 될 것인가를 가려놓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장막 뒤에서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성과 양심을 동원하면요, 최소한 이런 조건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 그래서 복지를 해야 돼. 요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약자일지 강자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학생들하고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상속세 얘기를 해요. 상속세를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은 자기가 좀 이렇게 상속받을 게 없는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이러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정의를 위해서 한 푼도 안 물려주고 사회에다 환원했어요. 그때도 정의라고 할까요? 만약에 당신이 그럼에도 그때에도 정의라고 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상속세를 유지해서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말은 정의로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버지가 100억 자산가의 아들이 된지 알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왜? 무지의 장막을 치워버리고 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게 뭘까요? The people. 여기 the people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단초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차이는 아세요? 국회의원은요, 당선이 돼도 자신의 정당의 정견에 따라 활동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 전체를 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전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도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은 이 나라 전체의 수장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주권이란 개념이 있어요. The sovereignty. 이건 뭐냐 하면요, 이 원래 의미는 절대적인 권한이거든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아닌 자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국민이 아닌 자는 주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요. 여러분, 우리 국내법하고 효력이 다른 거 아시죠? 네. 국제법은 우리한테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요새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다르게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돼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는 절대적인 권한이 우리 국민에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압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식민주의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민주공화국의 어떤 지금까지는 어떤 이념, 가치를 배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뭘 배워야 하냐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구성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공화국, 민주공화국은요,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조직 구성의 원리하고 너무 달라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이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책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를 짜잖아요. 그죠? 조를 일단 짜면 어떻게 해요? 역할을 부담하는데 역할이 중복이 안 되게 하죠. 그죠? 각자는 독특한 역할만 해요. 중복되면 낭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장을 정하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낭비가 없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정부는 이상해요. 왜요? 맨날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는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인들이 싸운다고 사실은 그걸 뭐라고 할 수만은 없어. 왜? 원래 그러라고 만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드는 거는요. 이거를 목적 합리성이라 그러거든요. 막스 베버가 말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 수단을 선택하는 게 합리성이에요. 그거를 목적 합리성이라 그래요. 혹은 한목적성 합리성. 영어를 번역하면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일단 정부가 그렇게 싸우게 구성돼 있으면요. 그 목적이 우리의 어떤 국가가 한 마음이 이뤄서 뭔가 큰 목적을 달성하는 요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를 구성한 거는 우리가 단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요. 저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대 공화국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존 락입니다. 존 로크. 들어보셨죠? 네. 이게 근대 민주주의의 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정부 구성의 원리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네. 자, 이 사람이 존 로크의 통치론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Two Treaties of Government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책이고요. 예, 근대 민주주의,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그 전통을 적은 책입니다. 이게 Two Treatis인데 그 일장 하나의 트리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이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 영국에서 왕권 신수설 있죠. 그거를 비판한 게 1권입니다. 2권은 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정부 구성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사람의 철학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민주주의가 그 기독교의 전통에서 세워졌다는 건 아시죠?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요,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권력을 부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인간에 대한 불신? 요게 기본적인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답을 드릴게요. 이게 서로 싸우게 만든 거를 보면은 이 조직의 목적은 뭐가 아니에요? 뭔가 단합해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원리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독재를 만든 겁니다. 독재. 그러니까 이 존 로크의 사상,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요. 민주주의는 독재에 반대말입니다. 그만큼 독재에 대한 경계심이 숨어 있어요. 자,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선거. 여기에는 뭐가 있냐? 국민의 동의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통치는 안 하는데 대표자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너는 나를 통치해도 돼. 라고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선거는 한 번 찍으면 뭐 낙장불입이야 이러면서 20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4년,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4년 동안, 5년 동안 하는 거 봐서 너를 재신임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국민이 주인이, 국민이 주권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법치주의입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이 딱 되면요. 선서하는 거 아시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죠? 그게 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우리가 법치주의 하면요. 이게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법을 지키는 거요 이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는요, 법으로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법 지켜 요구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의미일 수 있어요. 통치하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테두리 안에서만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벗어나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폭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선거를 통하지 않고 정권을 잡는 걸 뭐라 그래요? 찬탈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권력을 줘도 나눠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모든 절대 권력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한 주체에게. 그게 민주주의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과 집행, 요 두 개를 분리하라 그랬어요. 존 로크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필요할 때마다 법을 만들면 이게 뭐예요? 북한이잖아요. 그죠? 김정은이 거기도 법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다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소집해서 내일이라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죠? 권력을 나눠놔야 되잖아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로크는 법을 만드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만 구분했는데 나중에 몽테스큐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과거에는 행정 안에 사법도 포함됐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고 이런 권한도 전부 다 집행권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근데 몽테스큐에는 사법권을 분리했죠. 그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런 세 가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봤어요. 즉,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뭐가 있냐?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집회 신고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게 국민저항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국민저항권은요, 본질상 불법행위입니다. 법을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저항의 의미. 그러니까 집회 신고하고 집회하는 거는요, 국민저항권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론적으로요, 국민저항권은 폭력을 쓴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폭력을 써더라도 그 당시에는 탄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나중에 이거를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5.18 광주민주항쟁입니다. 그때는 탄압돼 갖고 많이 죽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즉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본질상 불법행위예요. 국민저항권은. 물론 비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 누구죠? 그 마르틴 루터 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항의 의미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흑인들이랑 모여서 그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집회를 했어요. 저항의 의미로. 요거는 비폭력적 국민저항권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탄압받습니다. 대부분. 역사가 나중에 재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뭐 있냐면요.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안 하지? 이상하죠? 물론 거기는 연방주의이기 때문에 주방위군을 아직도 두기도 합니다. 근데 민간인이 총기 소지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뭐냐면요. 국민저항권을 위해서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총기 사고 맨날 나는데 왜 규제를 안 해? 미국은요. 그만큼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국가가 폭정과 찬탈을 했을 때 저항할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개개인이. 그러니까 민병대 조직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 헌법에 있어요. 수정헌법에.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헌법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좀 역사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잖아요. 행정학은 이 정부에 대한 이론입니다. 정부 조직 특히. 그래서 어, 제가 처음 이렇게 딱 할 때는 역사부터 배워요. 그러면은 그 행정학이라고 하는 독립된 학문 분야가 있는 게 미국밖에 없는 거 아세요, 혹시? 미국이랑 한국?
모르셨죠? 일본이 있나? 우리나라처럼 많진 않아요. 미국처럼 많진 않아요. 그거는 행정학이란 것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토양 아래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때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이 21세기잖아요. 그죠? 180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부는 작아야 돼요. 왜? 말씀드렸죠. 정부는 사회 계약론에 의해서 구성한 말하자면 필요학이에요. 제가 필요학이라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답안지 쓴 거 보니까 사회학이래. 아닙니다. 사회학 아니에요. 정부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필요학이에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독재에 반대. 존 로크의 사상이 그대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죠?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 존 로크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헌법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부는 절대 크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을 억압하니까. 그래서 작게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은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좀 놀라운 모르셨던 일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지금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페이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 정부한테가 직접 월급 주는 사람들이요. 공공기관은 따릅니다. 공공기관은 한 42만 명이에요. 지금은 한 120만 됩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어, 꽤 많죠. 생각보다. 자, 그러면 공무원은 세 개예요.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이잖아요. 어디 공무원이 제일 많을까요?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행정이에요, 행정. 행정. 몇 명일까요? 120만 중에 70? 70만이요? 그 이상입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국가라 그래요. 행정부 공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헌법 1조에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거로 뽑아야 돼요. 선거로.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근데 공무원 선거로 뽑나요, 우리? 아니죠. 시험 봐서 뽑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 당시에 독특한 어떤 그 역사적 배경하에 나온 겁니다. 원래는요, 여기 작은 정부론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했어요. 공무원을요. 지금도 하죠. 지금도 대통령이 선출되면 각부 장관, 국무총리, 또 뭐를요? 각 기관장,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꽤 많아요. 그럼 딱 그 정도 수의 공무원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지금은 뭐 120만이 넘잖아요. 이거는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과 함께 사라져요. 그죠? 책임도 같이 져요. 그렇죠. 요거는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은요, 대통령이 없어져도 계속 있죠. 그럼 이거는 얘네들은 진짜 막강한 권력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야? 헌법 1조는 뭐야?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며? 그럼 이거를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나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장관 기관장 뽑는 요 정도만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 권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수가 많아지면 이게 엄청난 거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우리 저기 그림 여기 보시면 저거 뭐예요? 서부 영화. 우리 장고 아시죠? 서부 영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토요명화 혹은 명자극장 이런 데서 많이 했거든요. 저하고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저게요,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어디서 시작해요? 동부 뉴잉글랜드의 메이플라워 타고 딱 정착했죠. 그죠? 근데 거기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아서 거기를 막 경작하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을 때 유럽에서 계속 사람들이 왔어요. 기회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거기가 꽤 힘이 세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그죠? 그러다가 쭉 발전해서 이 19세기가 언제냐면요. 그다음부터 동부에서 시작해서 쭉쭉 서부로 갔죠. 그죠? 요게 서부 캘리포니아 금광 찾아서 딱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서부 태평양까지 했을 때, 요때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또 하나 요거는 여담으로 재밌는 상식 같은 걸로 한번 알아두세요. 미국을 이렇게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나누잖아요. 그죠? 동부, 서부, 중서부, 미드웨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드웨스트? 미드웨스트가 여러분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번역하면 중서부죠. 그러면 딱 중부에서 더 왼쪽일 것 같죠? 태평양 쪽으로. 아닙니다. 딱 미국 지도 가운데에서 오른쪽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미드 이스트 아닌가? 그죠? 그 왜 그러냐면요. 미드웨스트는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정착한 데가 미드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길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미드웨스트입니다. 어디냐? 오대호연안. 여러분 옛날에 항상 사람들이 살려면 미국이 다 땅이 좋고 그렇지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은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법천지입니다. 그죠? 막 악당도 많아요. 그러면 보안관도 없었어요. 없는 마을도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진짜 민병대 조직해서 막아냈어요. 그래도 강도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마을 이렇게 몇 군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거친 땅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총기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 전통 때문에. 자, 그게 서부 개척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그 당시에 그 서부의 그 황량했던 법과 질서가 없는 거기서 이제 미국이 딱 안정되고 그 거대한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국가 체제가 딱 마련됐을 때예요. 자,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도시별로 인구가 증가하죠. 근데 인구가 많아지면 행정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죠? 할 일이 많아져요. 자, 그리고 미국이 워낙 이 지리적 요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 굉장히 농사도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부유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가 과학혁명이 있던 때입니다. 1800년대가. 그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요. 그럼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도요.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왜일까요? 옛날에는요. 우리 흑사병이 막 돌잖아요. 그럼 정부가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회가 전문화되고 의학이 막 연구되다 보니까 전염병이 어떻게 발병되고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해줘라고 하기 시작하죠. 옛날에는요, 뭐, 외교, 국방, 뭐, 이런 몇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몇 개죠? 17개 부처잖아요. 그죠? 하는 일의 종류도 많아졌어요. 이게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는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뭐가 돈이 많아야지 복지국가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원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 그 민주주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부의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욕구가 막 충돌하는 게 딜레마죠. 그죠? 그럴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거는요. 어떤 원리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확확 바뀌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 게 서로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극에 달했을 때 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걸로 사회가 변화되냐? 아니에요. 그때 성량의 만약에 이렇게 응집된 불만이 말하자면 그 가스라고 한다면 거기에 누가 라이터를 확 켜야 돼요. 그죠? 요거를 트리거링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라는 건 방아쇠 당긴다는 거예요. 불 붙이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그 가필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임기가 가장 짧은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요. 몇 개월 안 돼서 암살당했습니다. 왜 암살당했을까요?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암살자가 누구냐? 자기 선거운동 도와주던 동료예요. 왜 암살했을까요? 왜 나는 기관장 자리에 안 줘?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 선거운동 도와줬는데 왜 나는 한 자리에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꿔 이러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 명분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엽관주의라고 그 전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전통에 대해서 엽관주의라는 말을 붙여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엽관주의가 뭐냐면 엽은 수렵할 때 사냥한다는 뜻이거든요. 관직, 관직을 사냥하는 제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만 되면은 관직 한 자리 하려고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게 이 역관주의란 말이고 그때 가필드 대통령 암살되고 나서 야 이제 바꿔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민주주의 키우고 이제 시험으로 뽑아. 그동안 일도 못하고 게으르고 정치적인 이 권력 다툼이나 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해가지고 펜들턴법이 만들어지고 그 펜들턴법의 결과 시험으로 뽑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1883년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도 딜레마는 해결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우드로 윌슨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예요.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의 행정학 명문인데 그 학교 이름이 우드로 윌슨 스쿨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도 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행정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결론이 뭐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자, 우리가 뭐가 이원론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정치는 뭐예요? 의사결정이고 행정은 뭐예요? 그냥 단순 집행입니다. 행정은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왜? 의사결정은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양도한 국민의 선거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딜레마, 민주주의는 유지해야 되고, 아, 이게 행정부가 저렇게 커지고 권력으로 통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면 어떡하지? 이 딜레마를 해결한 게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어떻게? 정치와 행정을 구분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 얘는 시험으로 뽑아도 돼. 왜? 단순 집행이니까. 왜? 얘네들은 기계니까. 정치는 누가? 선거로 뽑힌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료가 독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하냐? 첫 번째, 공무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무원은요, 지금도 저기 정치 집회 같은 데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업무 처리할 때도 그 정치적인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징계를 받고 파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이게 원칙이 돼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어요. 뭐 지방공무원법에도 그렇고. 지금 뭐 교육공무원은 예외로 해야 된다. 정치적 뭐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 행정학자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로 뽑아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왜?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신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공무원이 나쁜 의도로 정치 편향성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신분 보장은 외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얘네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뭐를 하거나 공무원들은 항상 이렇게 근거법령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왜? 단순 집행이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뭐 하여간 한다든지 뭐 특히 돈 쓰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다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 모든 법률을 보면은 여기 여성가족부 집행의 책임을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행정위원론이에요. 공무원은 법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법에 따라서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보혁명이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그 우리 인터넷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 나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 이메일에 대해서 처음 배웠었어요. 근데 그때 막 정보혁명이니 뭐 정보화의 물결이니 그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인터넷 상업이라는 게 발달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을 인터넷으로 살 거다 그랬는데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 그게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완전히 사회의 뭐랄까 패러다임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여기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사회가 어땠는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면서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학교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하고 분위기가 달라서 누가 누구 좋아한대 이러면은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러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지금 같으면 좋아하는 여학생 생기면 뭐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전화번호만 알면 됩니다. 그죠? 혹은 직접 만나서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에서 마음에 듭니다. 사귀읍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컨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화번호 하면은 뭐가 있냐면 집 전화번호가 있었죠. 그죠? 그걸 제가 어렵게 땄어요.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따고 전화를 하는데 이 엄청난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죠? 부모님이 받으시면 안 돼요. 집 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이름이 아영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영이네 집인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받으시면 철벽을 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 철수네 집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다. 그러면 딱 끊죠. 그 3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3번까지 이상하면은 의심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도 아니죠. 짝사랑하던 여자의 옆에 집을 알아서 그 근처에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어떤 교통은 아니구나. 통신의 발달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을 굉장히 바뀌어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전화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저기 트위터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이 수만 명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의 정치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법에 나온 모든 이 기본권에 대해서 똑같이 중요하지.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오해입니다. 민주주의는요,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칼자루를 쥔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비판을 한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정치적 결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사람들끼리. 그게 없으면요, 민주주의는 허상이에요, 사실은. 우리 헌법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조항 안에 묶인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그 표현의 자유를 영어로 freedom of speech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reedom of speech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어떻게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 누가 독재를 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입을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독재의 속수무책이 돼버립니다. 의견 공유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혼자 갇혀가지고 아씨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그래서 누가 잘못한 정책을 해도 비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원자화, 파편화되는 거예요.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힘을 모아야 독재에 저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언제? 제5공화국 때 언론 통폐합했죠. 언론 통제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한 드라마를 못 보게 할까요? 남한 드라마 보면 저 독재 체제는 무너집니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항상 지금 우리나라도요. 과거에 이제 인터넷 생기기 전에는 지구 저쪽 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최고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아, 저 사람들은 저런 것도 원하네? Why not me?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독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저기 북한에서는요. 누가 만약에 반체제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이게 전부 다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인터넷 발달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난 사회 변화를 일으켜서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과거에는요. 그냥 정부가 결정하고 국민들은 요구사항을 표출할 수 있는 게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수시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잖아요. 우리는 정치가들은 공복, public servant, 국민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원도 넣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정치 집회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해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게 민주주의니까. 왜? 그게 헌법에 보장된 자유니까. 그리고 결집할 수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전화로 혹은 만나서 얘기하고 그 장소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30분 버스가 밀려서 30분 1시간 기다려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소통이 안 되니까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여기 전국에 다 계신데 우리 지금 줌이라고 하는 매개로 제가 이런 강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견 소통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한 민주주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목소리가 강해졌고요. 우리가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통로도 많아졌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 중앙정부 빼고, 그리고 본청 빼고, 우리 동사무소는 그 자체가 민원실이고, 시청 같은 데 가면 민원실이 전부 다 1층에 있죠. 거기 가서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의 통로가 다양해졌고 시민의 역량이 강해졌는데 그럼 우리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가능하려면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general will,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일반 의지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의견 일치를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정치적 양극화가 되고 있죠. 합의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변화됐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허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 보완하는 방법은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직접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깝지만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완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런 이유에서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자문기구를 통해서고 두 번째는 심의기구를 통해서고요. 세 번째는 의결기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 오른쪽에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기관의 민간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 법에 보면요. 뭐 이런 게 많은데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요. 이런 기구를 운영하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민주성을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을 위한 거고요. 세 번째는 효율성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자문기구를 둘 것인지, 심의기구를 둘 것인지, 의결기구를 둘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문기구를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한된 합리성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효율성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그 효율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효율성을. 효율성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막스 베버란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목적 수단 합리성, 아까 instrumental rationality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행정학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합리성이 무엇인가를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합리성입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대안의 효과, 결과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중에 최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요, 어,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씩 있으시죠? 요거 살 때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이걸 합리적으로 구매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살 수 있는 모든 시중에 있는 마우스를 전부 다 열거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우스를 각자를 썼을 때 뭐가 좋을지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씩은 다 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면 이거는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내가 갖고 있는 뭐하고 잘 어울리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그 효과를 예측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것도 조금씩은 따라하는데 완벽하게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준이 두 개만 돼도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불가능해요. 각자가 장점이 있어서 그 중에 최적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성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보다 못하죠. 그보다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제한된 합리성이라 그래요. 우리의 의사결정은요,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따라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정부가 하는 일도 원래는 그죠? 우리가 믿기로는 정부 정도 됐으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일까요?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모든 마우스의 종류를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다 분석할 수도 없는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력의 한계가 있고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정부가 한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민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전문가들은 그 전문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 그죠? 그럼 그거를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해서. 자문, 컨설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또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체크해서 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뭐냐면요. 주로 탁상 행정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을 다른 말로 하면 탁상 행정이에요. 우리 정책 만들었는데 아이씨 뭐야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제한된 합리성 때문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자문기구입니다. 자, 심의기구는요,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어, 말하자면 견제하는 거예요. 아까 민주주의는 여러 견제 장치가 있다고 했죠? 독재를 막기 위한. 그래서 일단 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그거에 뭐 법을 어긴 게 있나 본다든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게 있나 본다든지 요런 심의기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문기구보다 조금 더 권력이 강한 거예요. 다만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심의기구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이의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이건 의결기구입니다. 이거는요, 이 의결권을 갖고 온다는 거는 권한 행사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이거는요, 지자체 수준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확장하면요, 민주주의를 오히려 해칠 수 있어요. 이게 민주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결정 권한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권력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책임도 안 지죠. 시민위원회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요, 직접 우리나라 시민들의 요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즉, 대표성,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진영의 사람들이 그 위원회를 장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비민주적인 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성을 목표로 하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어, 도구로, 그러니까 수단을 사용하려면 이 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요. 민주성이라면.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의결하니까 자문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기네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니까. 그 두 번째는 투명성을 하는 건 요거는 심의기구겠죠. 심의기구도 당연히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만 의결기구만큼 강하게 대표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어, 어떤 정부가 일단 1차적으로 권력을 사용해서 권한을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죠? 견제하는 거니까. 물론 거기도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만큼은 아니어도 괜찮다. 이 정도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심의라는 게 자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만을 위한 거.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자문 제시권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정책 모니터링은 이 셋 중에 어떤 걸까요? 볼까요? 자문기구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저와 우리 정지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다 같이 정부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탁상 행정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서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바쁘신데 우리가 좀 도와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제 강의는 여기서 뭐 끝인데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뭐 제가 답변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우리 지분이 없으시니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이건 거의 그냥 인트로덕션 정도라서 그런 거고요. 우리, 마지막 제가 네 번째 강의 2일차 때 우리 7월 10일 날 할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생소한 내용이 많을 거고요. 이거는 실제 활동하시는데 모르시면 안 되는 지식일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거의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듯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나요? 저는 사실 강의를 하면서 재밌었다는 얘기 들을 때 제일 좋고요. 학생들이 막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나오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재미없어? 저는 음, 예, 공부가 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음, 우리는 다 뭔가 알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음.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게 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책 보니까 어,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얼마나 자세히 내가 필요할 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요, 똑같은 거를 알아도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더 드리면, 제가 이거는 너무나 정말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직까지도 내가 학자로서 어, 아주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교훈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요. 그 절차가 어,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방목이에요, 방목. 뭐 안 가르쳐 줍니다. 수업을 하긴 하는데 그 방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수업할 때는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었어요. 백인, 키 이만큼 크고 진짜 얼굴이 요만합니다. 전형적인 그 미드웨스트, 미드웨스트가 아니구나. 오클라호마니까 제 남부잖아요. 텍사스에. 거기 시골에서 오신 백인이었는데 앵글로 색슨이에요. 그 라스트 네임이 로버슨이었거든요. 로버슨. 그 전형적인 영국 개성이죠. 그분이 저한테 그 굉장히 나이스 하셨는데 이제 논문 자격 시험 퀄리파잉 exam이라 그래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혼자 논문 써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양반이 까칠해지십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는데 원래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혼자 방목을 해서 논문 주제를 혼자 잡아야 되고 이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딱 가져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나이스 하셨던 분이 어, 그 처음에 초반에는 괜찮아요. 그거 들어요. 맞아. 맞아. 잘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이미 했는데? 그렇게 딱 얘기해 줍니다. 그건 논문 주제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되게 어렵거든요. 논문 쓸 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럼 혼자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되겠다 해서 또 가져가요. 그러면 또, 좋아, 좋아. 근데 누가 했어. 또 그 얘기하면은 저는 이게 거의 간격이 한두 달이거든요. 그럼 또 마음은 급한데 한두 달이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너 번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주제를 딱 가져오면 딱 정해 써봐. 그러습니다. 쭉 쓰는데 그때부터는 더 까칠해져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논문이 완성될 때는요.
야,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한참 준비해갖고 논쟁을 해요. 한 1시간?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박사 논문 쓸 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다가 디펜스 때 딱 떨어뜨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전부터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때 되면요. 진짜 얼마나 제가 힘들었냐면은 하도 옛날에 말 안 했던 것까지 다 꼬투리를 잡으니까 방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질문이 중요해요. 박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제 습관이 아직도 그래요. 어떤 질문? 비판적 질문을 해야 돼요. 비판적 질문을 하면서 계속 막 싸우고 뭐 싸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속 논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논리가 딸리면 아, 교수님 그건 복잡해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변명이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교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너가 한마디로 못하면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해서 한마디로 하기 힘들고 아,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너가 한마디로 못하면 너는 모르는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확 찔리면서 맞아. 씨, 걸렸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박사 되고 와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쉬워요.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어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너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 모르면은 넌 모르는 거야.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고 해상도가 높아서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말 아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1시간 강의한 거예요.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독재를 막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민주주의,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그래도 그건 불가능하고 보완적인 역할은 할 수 있어. 3가지야. 박사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어지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학자란 게 뭐고 연구란 게 뭐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좀 쿠키 영상 비슷하게 팁으로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거를 한마디로 통찰력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학문적인 자질을 갖추신 분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또? 네. 교양 강좌 잘 들었습니다. 예, 음,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없으시면 네, 예, 예, 네. 아니, 말씀하시죠.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차에 예, 이렇게 쭉 이제 기초부터 훑어주시니까, 예, 많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독재를 막는 거야 했는데 민주주의가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네. 예, 요즘, 독재의 위험은 항상 있어요. 사실 그건 음, 상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그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재밌는 실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심리학 하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일반 참여자들을 모집했어요. 대학생들을. 그리고 진짜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연행을 거기다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안 했어요. 지시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알아서 어떤 사람들은 간수의 권한을 주고 어떤 사람은 죄수의 역할을 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수들이 죄수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중간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종료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길라르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독재합니다. 견제하지 않으면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대 기독교 철학의 근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이념적 배경, 그 철학적 배경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이루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최악을 막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진정 성숙한 민주시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사실 저는 그게 어떤 성숙한 민주시민뿐 아니라 성숙한 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한 40, 50 됐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어른이에요. 포기하는 게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어,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민주주의가 이제 독재를 견제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독재를 견제하지 못한 그 부패하거나 타락한 상황에서 그걸 다시 돌리는 것도 다른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는 예시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그리고 삼권 분립, 그리고 뭐였죠? 법치주의, 그죠? 그리고 그것마저 다 무너지면 국민 저항권이죠. 예. 뭐 그게 견제 장치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 저항권 같은 경우에 출혈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상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탄압됩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면 국민저항권 행사하죠. 예. 근데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도 가끔은 느끼는 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국민들이 주인이 돼. 뭐 이렇게 그걸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현실적인 사고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국민이라는 게 전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그 미디안 보트 티어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수 투표 이론이라 그래요. 그거를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적 모델인데 중산층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념이 진보와 보수 이제 양끝이 이렇게 극단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수가 가장 높을 때 이렇게 종 모양의 분포를 이룰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정치가들이 양쪽 이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념과 무관하게 이 가운데로 정책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많으니까 선거에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념하고 상관없이 이 중위수, 이게 미디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쭉 일렬로 놨을 때 가운데가 많으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이게 가운데로 몰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모른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어떤 때냐 하면요. 정부는 국민의 잠재적 적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국민이 뭉쳐가지고 독재자를 통제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사회가 양극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절반만 가지고도 독재가 가능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막 악한 마음을 가진 독재자는 국민을 분열시켜요. 왜? 자기를 통제할 주체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자기를 통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자 중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독재하기 위해서 국민을 양극화를 시킵니다.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제가 되게 염려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가 원팀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권력은 부패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통제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럼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 보수주의와 민주주의를 함께 지향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보수주의를 지향한다. 뭐 저도 정치 성향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정치 성향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냥 순수 학문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냥 뭐 크리스천이고 아니고 그리고 보수주의이고 진보주의이고 간에 어, 그거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이 단합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양극화는 독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시민을 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권력자가 어, 잠재적 적입니다. 다는 아닌데. 그 얘네끼리 서로 싸우게 해야 돼요. 삼권 분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삼권 분립 시켜놓고 감시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민주주의는 뭔가 막 우리가 이렇게 뭐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경제 발전은요, 우리 국민 간의 동의가 돼 있을 때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때는 힘을 밀어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강제해서는 안 되고 the people, 이 국민 전체의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는 부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민주주의는요. 저소득 국가에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저소득 국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발전은 못 합니다. 이거는 거의 어, 정설이에요. 국룰이에요. 인도 같은 나라. 단합이 안 되잖아요. 경제 발전하려면. 단합을 해서 막 밀어주고 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추정도 했어요. 학자들이. 그래야 민주주의가 된다. 너무 가난하면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막 하다 보면 서로 싸우느라 경제 발전은 안 됩니다. 그게 약간 상충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를 할 만한 조건은 갖췄죠.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더 단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재적 적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예, 예. 또 다른 질문이 어,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은 제가 마이크를 넘기는 것도 잠깐 쉬셔야 하니까 우리 간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재밌게 이거 하나. 들었어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 들어 직접 민주주의.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네요. 이거 다 읽어보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에 들어 직접민주주의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 질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론의 비합리적인 동원, 집단의 극단화, 거짓 정보의 재생산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퇴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과정 중 중우정치로 전락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이를 방지 또는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제도적인 접근을 제가 이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국민을 극단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란 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자기 연령대로 이렇게 클래시파이 된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연령, 그리고 뭐 나이대, 연령은 나이대 똑같은 거고, 성별, 이거에 따라서 정보를 툭 줍니다. 그럼 그걸 탁 물잖아요. 그럼 연관 정보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확증 편향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그거를 다 따라가서 저 끝까지 봅니다. 그럼 일단 나의 인식이 거기에 확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거를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거부합니다. 이거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뭐가 냐면은 그 인지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기존의 생각을 찾는 정보만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극단화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알고리즘 있잖아요. 하나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양극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양극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지금 그 인터넷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거기에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감정을 실는 순간 그거 아세요? 뇌의 혈류는요, 여기 한정돼 있어요. 이 돌아가는 피가 가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데 그 피가 다 어디로 가냐면요. 감정을 처리하는 대로 확 가버려요. 그러면요. 사람이 감성에 확 빠지면요.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할 때 감정을 자극하는 거. 특히 분노, 슬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자극하잖아요. 그럼 일단 사람이 감정에 확 이렇게 뇌가 글로 쏠리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좋은 학자가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딱 절제하고 그거를 그냥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제가 그게 사실은 많이 훈련하고 배운 거예요. 이게 교수란 건 그거를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반론을 제기하면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일단 들어요. 듣고 나서 조목조목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래.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중립적인 자세에서 최대한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서는 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번 이성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남아요. 이건 마치 저런 거랑 똑같아요.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그럼 서로 막 싸우면은 처음에는 절대 앉아요. 그 앞에서는.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딱 돌아서서 보면은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한참 감정이 식고 나면 이제 좀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죠. 근데 일단 그 정보를 차단해 버릴 만큼 감정에 확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방법은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단지 내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넌 나의 외부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거다. 이 어떤 진리, 사실과 나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게 팁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논문 내고 거기 빠꾸당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아, 저거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내가 의견 제시한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저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어야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족들한테 투표권 준 거는 자신의 사익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공익이 뭔지를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무지의 장막도 똑같아요. 나를 벗어나란 얘기예요. 그래야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정리하면 감정 컨트롤, 감정을 하는 요 가운데 변형계 쪽 요때 간뇌, 요게가 감정 쪽이거든요. 글로 가는 피를 최대한 억제하세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 항상 회의는요, 저는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성이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이 지배해야 돼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간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